서울의 밤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어떤 소리도 내 오피스텔 안에 정막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퇴근 후 나는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다. 플라스틱 뚜껑을 열자 인공적인 조미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밖으로는 회색 빌딩들이 뿜어내는 현란한 불빛이 쉴 새 없이 깜빡이며 또 다른 하루가 기계처럼 저물고 있음을 알렸다. 나는 무표정하게 밥을 씹었다. 쌀알은 푸석했고 반찬은 그저 짠맛이 전부였다. 이것이 내 삶의 맛이었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이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맛. 문득 젓가락을 든 손을 멈췄다.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지독한 고요함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 내 귀에 아주 희미하고 맑은 방울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딸랑, 아주 작고 낡고 하지만 더없이 정겨운 소리.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온 열쇠처럼 굳게 닫혀있던 내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순간 나는 더 이상 차가운 오피스텔에 앉아있지 않았다. 코를 찌르던 인공 조미료 냄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 찼다. 기억 속에서 나는 시외버스에서 내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시골길을 걷고 있었다. 도시의 아스팔트와는 다른 발바닥에 감기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좋았다. 길 양옆으로는 계절마다 다른 색의 옷을 갈아입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익숙한 감나무가 서 있는 집이 보였다. 할머니의 집, 내 어린 시절의 모든 따뜻한 기억이 잠들어 있는 곳. 내가 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나를 반긴 것은 백구였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털로 뒤덮인, 그래서 이름마저 단순하게 백구가 된 녀석. 백구는 현관 마루 및 자기 집에서 자고 있다가도 내 발소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쏜살같이 튀어나와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돌리며 내 주위를 맴돌았다. 아이고, 이 녀석 사람 오는데 짖지도 않고 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면 녀석은 더 좋다는 듯이 내 다리에 머리를 부볐다. 그 거칠지만 정겨운 털의 감촉이 손끝에 생생했다.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툇마루로 나왔다. 햇살을 등지고 서 계신 할머니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깊게 펜주름 가득한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으며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나를 맞이했다. 우리 강아지 왔구나. 아이고, 우리 큰 강아지 왔네. 할머니에게는 2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다. 4발로 걷는 백구와 2발로 걷는 나, 민우. 할머니는 백구의 등을 한번 쓰다듬고는 내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이끄셨다. 할머니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어떤 손길보다 따뜻했다. 할머니의 집은 오래됐지만 언제나 정갈했다. 윤이 나도록 닦인 마루,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들, 그리고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집 안을 아늑한 온기로 채웠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큰 대자로 마루에 드러누웠다. 등 뒤로 전해져 오는 온돌의 따스함과 코끝을 맴도는 된장찌개 냄새. 그것은 서울의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집의 향기였다. 저녁 식사 시간은 언제나 특별한 의식과도 같았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갓 지은 밥과 직접 담근 김치, 텃밭에서 막 따온 채소로 만든 나물 몇 가지를 소박하게 차려내셨다. 하지만 그 식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순서가 있었다. 바로 백구의 저녁 식사였다. 나는 배가 고파 칭얼거렸지만 할머니는 늘 나를 향해 잠깐만 하고 손을 저으셨다.
그리고는 백구의 밥그릇에 따뜻한 밥을 덜고 혹시라도 짤까봐 물에 헹군 김치 조각과 된장찌개의 건더기를 조금 섞어주셨다. 그리곤 밥그릇을 들고 툇마루로 나가 백구 앞에 놓아주셨다. 백구야, 밥 먹어라. 뜨거우니께 호흡으로 먹고. 백구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백구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쭈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다. 허리가 아프실 법도 한데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직 사랑스러운 생명체를 바라보는 기쁨만이 가득했다. 백구가 그릇을 싹싹 비우고 나서야 할머니는 오냐 잘 먹었다 하시며 등을 두드려주고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제야 비로소 나와 할머니의 식사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내 밥그릇에 반찬을 잔뜩 올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정을 주고 마음을 써야 하는 법이란다. 저놈도 우리 식구인데 어찌 사람만 먼저 먹을 수 있겠냐. 나는 그때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백구를 편애하는 할머니가 조금 얄밉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것은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오며 지켜온 삶의 방식이자 세상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다.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소중하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할머니는 백구를 통해 내게 그 단순하고도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다. 밥을 먹고 나서 나는 할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백구는 내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여름밤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그때 백구가 고개를 들자 목에 걸린 작은 방울이 딸랑하고 맑은 소리를 냈다. 그 방울, 햇살처럼 노랗게 칠해진 작고 낡은 노소의 방울. 나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져보았다.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속의 노소에 빛이 드러나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햇살에 색을 머금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만든 것이었다. 찰흙으로 조물딱거리다 남은 재료로 만든 조악한 모양의 방울에 나는 가장 좋아하는 색인 노란색 물감을 칠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할머니께 선물로 드렸다. 할머니, 선물이에요. 할머니는 투박하고 못생긴 내 선물을 받아들고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받은 듯 기뻐하셨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할미 주려고 만들었어. 참 곱다. 꼭 햇살색 같네. 나는 할머니가 그 방울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장식해 두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백구를 불렀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끈을 묶어 백구의 목에 그 방울을 달아주셨다. 와의 백구한테 줘요. 할머니 선물인데. 어린 마음에 서운해서 내가 투덜거리자 할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백구도 우리 식구자녀. 이 할미는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두워서 우리 둘째 강아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 이 예쁜 방울을 달고 있으면 소리만 들어도 우리 백구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건 할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단다. 그날 이후로 그 햇살색 방울은 백구의 일부가 되었다. 백구가 마당을 뛰어다닐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꼬리를 칠 때마다 그 방울은 맑은 소리를 냈다. 할머니는 정말로 그 소리를 통해 백구의 위치와 기분을 알아채는 듯했다. 딸랑딸랑 경쾌하게 울리면 신나게 노는구나 하셨고 미세하게 딸랑하고 한번 울리면 이제 막 잠에서 깼구나 하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 방울 소리는 할머니와 백구를 잇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고 그 평화로운 집의 배경음악이었다. 기억 속에서 나는 툇마루에 앉아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백구의 따뜻한 천이 발등으로 전해져 왔다. 할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세상의 모든 시름은 그곳에 없는 듯했다. 그 평화, 그 온기,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세계의 전부였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는 어느새 식어버린 편의점 도시락과 텅 빈 오피스텔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를 부른 것은 아무도 없었다. 고요함이 만들어낸 또 다른 환청일 뿐.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제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빛나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것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은 없었다. 모두가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나 혼자만 이 작은 공간에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에 갔었더라. 작년 추석이었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전이었나. 갈 때마다 자주 좀 오라고 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댔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하지만 정말이었을까? 그 모든 것이 할머니의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보다 중요했을까? 가슴 한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의미 없는 SNS 피드를 습관처럼 내리고 수십 개의 업무 관련 메시지들을 확인했다. 그 디지털 세상 속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주던 온기나 백구에 털이 주던 거친 감촉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이번 주말에는 꼭 내려가 봐야지. 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수십 번도 더 그런 다짐을 했고 또 수십 번도 더 그 약속을 어겼다. 도시의 삶은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이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내가 미루고 있던 그 다음이라는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화롭던 시골집의 일상이 할머니와 백구가 함께 만들어내던 그 따뜻한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던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귓께는 다시 한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맑은 방울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딸랑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서글픈 전주곡이었다. 고요함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새벽 3시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언제나 불길함의 전령사였다. 나는 침대 옆 협탁을 더듬어 요란하게 울어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흐릿한 시야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이 시간에 걸려온 엄마의 전화.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잠에 잔뜩 눌려 갈라져 나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엄마의 가쁘고 떨리는 숨소리만이 정적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우야. 드디어 터져나온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에 잔뜩 젖어 있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서울에 있는 병원 응급실이야.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뇌를 강타하는 충격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쓰러지셨다고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시골집 툇마루에 앉아 백구와 함께 저녁 노을을 보고 계실 할머니가 왜 응급실에 계시단 말인가? 어느 병원이에요?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엄마가 간신히 병원 이름을 말해주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기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옷장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꿰어 입고
지갑과 차, 키를 챙겨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텅 빈 복도를 달려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다. 1층에 멈춰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 어느 때보다 원망스러웠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채 시동을 걸었다. 새벽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청은망은의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무거웠다. 어제 저녁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떠올렸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던 주름진 손, 나를 보며 웃어주시던 따뜻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옛날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번 주말에는 꼭 내려가 봐야지. 그 공허했던 다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병원 응급실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얀 조명 아래 소독약 냄새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 다급한 발소리가 뒤엉켜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나는 응급실 한쪽 구석에서 서로를 부축하고 있는 부모님을 발견했다. 엄마는 퉁퉁 부은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아빠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엄마, 아빠, 할머니는요? 내 목소리에 엄마는 와락 무너지며 내게 기댔다. 나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빠는 그제야 나를 돌아보았다. 아빠의 눈은 피로와 불안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는구나.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현실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꽉 쥐고 있는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김말순 할머니 보호자분. 우리는 일제히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급성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혔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했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네 글자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무정하게 들렸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나 역시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아빠만이 꼿꼿하게 서서 의사에게 몇 가지를 더 질문했다.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어떤 희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우리는 응급실 앞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병원의 소음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졌다. 나는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실 할머니의 모습을 상상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그토록 사랑하던 백구도 없이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실 할머니.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때 침묵을 깬 것은 아빠였다. 문제가 하나 있다. 나와 엄마는 동시에 아빠를 쳐다보았다. 아빠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고민이 서려 있었다. 시골집에 백구 혼자 있어. 순간 나는 할머니 생각에 까맣게 잊고 있던 백구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렇다. 지금쯤 백구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사라져버린 할머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제가 내일 아침에 다녀올게요. 사료랑 물 챙겨주고요. 내가 황급히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내일만 다녀와서 될 일이 아니잖냐. 할머니께서 언제 퇴원하실지, 아니, 퇴원을 하실 수는 있을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가 다 여기 있어야 하는데 누가 매일같이 시골집을 오가면서 개를 돌본단 말이냐.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죠. 제가 주말마다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민우야,
넌 회사에 매여 있는 몸이고 나도 마찬가지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난리통에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 개를 여기로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빠의 말은 냉정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내 가슴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는 분 중에 전라도에서 큰 농장을 하는 분이 계시다. 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분께 보내는 게 좋겠다. 거기 가면 다른 개들이랑 어울려서 맘껏 뛰어놀 수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돌봐주실 거다. 그게 백구를 위한 최선이야. 안 돼요. 나와 엄마는 거의 동시에 소리쳤다. 엄마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애원했다. 여보, 그건 안 돼요. 백구는 그냥 개가 아니잖아요. 할머니한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예요. 할머니 깨어나시면 백구부터 찾으실 텐데.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려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지금 할머니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개 걱정할 때요. 언제 깨어나실지도 모르는 분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을 시골집에 혼자 방치해서 굶겨 죽일 거요. 그게 더 잔인한 짓 아니오. 아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이성을 무기 삼아 우리의 감정을 몰아붙였다. 이건 백구를 위한 일이야.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주자는 거다. 당신이나 민우가 지금 감정적으로 구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사람은 냉정해야 하는 법이야. 나는 반박하고 싶었다. 백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은 넓은 농장이 아니라 할머니의 곁이라고. 다른 게 수십 마리보다 할머니의 손길 한 번을 더 그리워할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엄마의 흐느낌, 그리고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내 목을 짓누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개 한 마리를 위해 아빠와 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할머니가 먼저가 아닐까? 내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나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것일까?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내 어깨를 한번 툭 치며 말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 내가 지금 다녀오마. 지금요? 그래, 지금 어차피 날이 밝으려면 몇 시간 남았다. 괜히 미적거리다가 더 힘들어질 뿐이야. 아빠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듯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나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도 같이 갈게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백구의 마지막을 나라도 지켜봐야 한다는, 어쩌면 속죄와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아빠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와 함께 탄 차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시골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나는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러 가는 것인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나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2시간쯤 지났을까. 익숙한 시골집이 어둠 속에 모습을 드러냈다.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비추자 툇마루 밑에서 하얀 형체가 뛰쳐나왔다. 백구였다. 녀석은 우리 차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돌아온 줄 알았는지 미친 듯이 꼬리를 치며 지저댔다. 그 소리는 반가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외침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백구는 내게 달려와 몸을 부볐다. 왜 이제 왔느냐고,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묻는 듯했다. 나는 차마 녀석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그저 마른 등을 몇 번 쓸어주었다. 그 손길 아래로 백구의 떨림이 전해져 왔다. 녀석도 불안했던 것이다.
아빠는 말없이 집으로 들어가 백구가 평소 쓰던 낡은 목줄을 들고 나왔다. 백구는 목줄을 보더니 산책이라도 가는 줄 아는지 더욱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다. 나는 그 순진무구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차에 태워라. 아빠가 내게 목줄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배신의 장소로 이끌 수 있단 말인가. 내가 망설이자 아빠는 한숨을 쉬며 목줄을 빼앗아 들었다. 그는 백구야, 이리 와, 가자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녀석을 불렀다. 백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빠를 따라 차 뒷좌석으로 올라탔다. 나는 조수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고 시골집이 점점 멀어졌다. 나는 사이드미러로 어둠 속에 잠기는 집을 보았다. 할머니의 온기와 추억이 가득한 곳. 이제 그곳은 텅 비어버렸다. 얼마쯤 갔을까?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보았다. 백구는 그곳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녀석은 더 이상 꼬리를 치지 않았다. 그저 커다랗고 까만 눈으로 운전하는 아빠의 뒷모습과 조수석에 앉은 나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짙은 의문과 혼란, 그리고 희미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요? 왜 나만 데리고 가요? 녀석의 눈은 소리 없이 그렇게 묻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보았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우리는 지금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일부를, 내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을 차디찬 어둠 속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새벽 한밤중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비극은 또 다른 이별을 낳고 있었다. 이것이 할머니를 위한 최선이라는 아빠의 말이 거짓말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아니, 이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이 저지른 첫 번째의 거대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 위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백구를 떠나보낸 후 며칠의 시간은 느리고 무겁게 흘러갔다. 우리 가족의 세계는 이제 병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나와 엄마. 아빠는 교대로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셨다. 하얀 시트, 주기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희망보다는 절망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했다. 우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우리는 서로의 스케줄이나 병원비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 할머니의 병세와 백구의 행방에 대해서는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더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었고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 그리고 백구, 그 이름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박힌 가시와도 같았다. 특히 내게는 밤마다 되풀이되는 악몽의 주인공이었다.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차 뒷좌석에서 나를 바라보던 백구의 까만 눈동자가 떠올랐다. 그 눈은 나를 원망하는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게 최선이었어. 아빠가 했던 말을 주문처럼 되뇌며 스스로를 세뇌하려 애썼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간 거야. 지금은 할머니가 먼저야. 하지만 그 어떤 합리화도 내 안에서 꿈틀대는 죄책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나는 배신자였다. 할머니와 백구, 둘 모두를 배신한 기분이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나와 부모님은 병원 구내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맛을 느낄 수 없는 밥을 기계적으로 씹어 넘기고 있을 때 아빠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아빠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구석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나와 엄마는 말없이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무덤덤하게 듣는 듯 하더니 이내 무언가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젓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 그는 황급히 그 표정을 감추고는 전화를 끊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누구 전화예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는 잠시 멈칫하더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 회사에서 온 전화야. 별일 아니야. 그 짧은 망설임.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별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빠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아빠 친구분 아니었어요. 전라도에 계신다는 그분이요. 내 날카로운 질문에 아빠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래, 맞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짜증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걔가 도망갔다더구나. 네 도망갔다고요? 엄마가 경악하며 되물었다. 나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묶어둔 줄이 낡았었나 보지. 어쨌든 그렇게 됐어. 아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태연했다. 그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너무 걱정들 마. 똑똑한 녀석이니까 근처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다. 시골 인심이 좋으니 누가 거둬줬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이제 우리 소관도 아니야. 요리소관도 아니야. 그 말이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억눌려왔던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를 향해 소리쳤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니요.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할머니의 가족을 아빠가 멋대로 데려다가 버려놓고 이제 와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민우야,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며 언성을 높였다. 식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누가 버렸다는 거냐.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준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쪽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 걸 왜 나한테 따지는 건데. 관리를 소홀히 할 걸 알았으면 보내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보내는 것부터가 잘못이었어요. 그깟게 한 마리 돌보는 게 할머니 병간호하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고 귀찮았어요. 말 다 했냐? 아빠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나한테 지금 더 중요한 건 내 할머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내 어머니가 지금 저 병실에 누워 계신다고 그런데 고작기 한 마리 때문에 나한테 대들어 너야말로 철 좀 들어라. 이놈아. 아빠는 그렇게 말을 쏘아붙이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식당에는 나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엄마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나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아빠가 사라진 문을 노려보았다.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아빠의 마지막 말이 심장에 박혔다. 나는 정말 철없는 아들일까? 할머니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아빠와 싸우는 것이 맞는 일일까?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엄마에게 먼저 병실로 올라가 계시라고 말하고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는 무작정 내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분노와 무력감이 나를 번갈아 덮쳤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미안함 때문이었다. 백구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컴퓨터를 켰다. 수동적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나약한 민우는 이제 없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했다. 그것이 나의 속죄 방식이었다. 나의 재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발휘되었다. 나는 먼저 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첩을 열었다. 작년 여름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찍어둔 백구의 사진이 몇 장 있었다. 햇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가장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골랐다. 그리고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 강아지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 백구 특징 흰색 진돗개 믹스 수컷. 겁이 많지만 사람을 잘 따름. 가장 중요한 특징 목에 낡은 노란색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실종 장소 전라남도 5호군 5호면 농장 근처 연락처 글정 엑스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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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전단지에 할머니와 백구의 사연을 짧게 덧붙였다. 현재 위독하신 할머니께서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정에 호소하는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전단지를 완성한 후 나는 인터넷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네이버와 다음의 모든 유기견 관련 카페, 반려동물 커뮤니티, 지역 맘카페, 페이스북의 실종동물 그룹에 가입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전단지와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렸다. 수십 개의 사이트에 같은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동안 내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은 오프라인이었다. 나는 백구가 실종된 농장을 중심으로 방영 100km 이내외 모든 동물보호소, 유기견 센터, 시군청의 동물보호과, 그리고 동물병원의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여보세요. 55 동물보호소죠. 다름이 아니라 강아지를 잃어버려서요. 혹시 최근에 흰색 진돗개 믹스 들어온 아이가 있을까요? 목에 노란 방울을 달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대답이 돌아왔다. 없는데요. 그런 개는 못 봤어요.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10번, 20번, 30번 똑같은 말을 반복할수록 희망은 조금씩 옅어져 갔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내가 백구에게 그리고 할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저녁 늦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반찬통을 든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내가 컴퓨터 앞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모니터에 가득한 유기견 사이트들과 전단지 시안, 빼곡하게 적힌 전화번호 목록. 엄마는 내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고맙다, 아들. 그 한마디에 나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는 나를 조용히 안아주었다. 아빠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따뜻한 위로와 지지가 그 손길에 담겨 있었다. 우리의 작은 비밀 동맹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엄마는 내가 만든 전단지를 몇백 장 출력해서 그 지역에 사는 친척들에게 보내붙여달라고 부탁하겠다고 했다. 아빠는 내가 하는 일을 비웃었다.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내게 말했다. 쓸데없는 짓 좀 그만해라. 사라진 지 며칠이나 된 개를 어떻게 찾아. 건초 더미에서 반을 찾는 격이야. 그럴 시간에 할머니 걱정이나 더해.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아빠와 나 사이에 놓인 강은 이미 너무 깊어져 버렸다. 그리고 이틀 후 기적처럼 할머니가 잠시 의식을 되찾으셨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는 못하셨지만 눈을 뜨고 우리를 알아보셨다. 나와 엄마, 아빠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모여들었다. 깨지기 쉬운 희망이
병실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갈라지는 목소리로 첫마디를 내뱉으셨다. 맥, 야. 그 한마디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대로 말씀드려야 할까? 내가 망설이는 사이 아빠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네, 어머니? 백구 잘 있어요. 지금 시골집에서 어머니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기운 차리셔야죠. 백구 보러 가셔야죠. 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드셨다. 그 표정을 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의 거짓말이 지금 이 순간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진실이자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 밖 복도에서 아빠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낮게 타오르고 있었다. 네오, 절대로 쓸데없는 소리 할 생각 마라. 진실이 네 할머니를 죽일 수도 있어. 저 개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지금 네 할머니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끈이야. 알겠냐? 이건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남겨진 약속이라고. 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아빠의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울렸다. 남겨진 약속, 그것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자 잔인한 거짓말의 굴레였다. 이제 나는 단순히 길 잃은 개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아빠의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고 어쩌면 할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유일한 열쇠를 찾아야만 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내 양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내 작은 오피스텔 방은 수백 장의 전단지와 지도로 뒤덮여 있었다. 벽에는 백구가 실종된 지역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 지도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전국의 동물보호소 리스트와 통화 기록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매일 밤 나는 이 작은 사령부에서 홀로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절망뿐이었고, 인터넷에 올린 수백 개의 게시물 아래에는 꼭 찾으시길 바래요 라는 공허한 위로의 댓글만이 쌓여갈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속에는 질문 하나가 무겁게 자리 잡았다. 백구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그 작은 발로 차가운 길 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니? 나는 눈을 감고 그 아이의 여정을 상상해보기 시작했다. 나의 상상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책상 앞에 무력한 민우가 아니었다. 나는 백구가 되어 녀석이 겪었을 낯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백구의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익숙한 할머니의 냄새, 툇마루의 삐걱임, 부드러운 흙 마당 대신 온통 낯선 것들 뿐이었다. 코를 찌르는 가축 분뇨 냄새, 시끄럽게 지저대는 다른 개들의 경계심 가득한 소리, 그리고 무심한 손길로 밥그릇을 던져주던 새로운 주인. 그 모든 것이 백구에게는 거대한 혼돈이었다. 할머니는 어디 계실까? 민우 형은 왜 나를 이곳에 두고 갔을까? 녀석은 낡은 계집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며칠 동안 지켜보았다. 불안감은 목에 걸린 방울처럼 온몸에 매달려 녀석을 짓눌렀다.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탈출은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전히 본능의 발로였다. 어느 날 오후, 농장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녀석을 묶고 있던 낡은 밧줄이 힘없이 풀어졌다. 그리고 저 멀리 녹슨 철조망 울타리에 개 한 마리가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보였다.
망설일 이유는 없었다. 백구는 그 구멍을 향해, 이 낯선 장소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뒤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농장을 벗어난 백구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거대하고 막막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이 낯선 냄새와 소리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녀석은 무작정 달렸다. 발바닥이 아픈 줄도 몰랐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한 갈망만이 녀석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백구는 아스팔트로 뒤덮인 도로 위에 서 있었다. 쌩쌩 소리를 내며 거대한 쇠붙이 덩어리들이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 소음과 속도에 압도되어 백구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거대한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녀석을 향해 돌진했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도로 옆 배수구로 굴러떨어졌다. 트럭은 굉음과 함께 사라졌고 배수구에 처박힌 백구는 한참 동안이나 사시나무처럼 몸을 떨어야 했다. 그날 이후 백구의 여정은 생존을 위한 투쟁 그 자체가 되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고통은 굶주림이었다. 할머니가 챙겨주시던 따뜻하고 맛있는 밥은 이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뱃속에서는 불쾌한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녀석은 냄새를 따라 식당 뒷골목을 헤맸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나는 유혹적인 냄새에 이끌려 다가갔지만 식당 주인이 던진 물벼락과 고함 소리에 쫓겨나기 일쑤였다. 한 번은 운 좋게 길가에 떨어진 빵 조각을 발견했지만 어디선가 나타난 다른 떠돌이 개에게 위협을 당하고 빼앗겨야만 했다. 그들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질서와 영역이 있었고 백구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이었다. 녀석은 흙탕물이 고인 웅덩이의 물로 간신히 목을 죽이며 허기를 달랬다. 밤은 공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낮 동안의 소음이 사라진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과 싸늘한 냉기로 가득했다. 할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던 아랫목, 몸을 뉘이면 편안했던 마루 밑 자기 집은 없었다. 백구는 비를 피하기 위해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낙엽더미 속에 몸을 파묻었다. 그렇게 웅크리고 누워있으면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가 쫑긋 세워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공포가 되어 녀석의 잠을 쫓았다.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우리 강아지하고 불러주시던 다정한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세상은 온통 저기로 가득 찬 듯했다.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낄낄거렸고 어른들은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 손가락질하며 쫓아냈다. 한때는 사람의 손길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겼던 백구는 이제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화들짝 놀라 달아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하얗던 털은 흙먼지와 기름때로 뒤덮여 회색빛이 되었고 윤기 나던 코는 바싹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아주 가끔 햇살 같은 온기가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 며칠을 굶어 기진맥진한 채 공원 벤치 밑에 웅크리고 있을 때였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 몰래 다가와 자기가 먹던 소시지 빵의 절반을 떼어 녀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멍멍가 많이 먹어. 백구는 경계심에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아쉬운 듯 자리를 떴다. 아이가 사라진 후 백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빵을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몇 날, 며칠 만에 맛보는 음식이었다. 단순한 빵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순수한 친절이었고 녀석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또 한 번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덜덜 떨고 있는 백구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자신의 무릎에 덮고 있던 낡은 담요를 벗어 녀석이 있는 구석에 던져주었다. 에구, 가여운 것, 비라도 피하려무나. 그 말 한마디와 담요의 온기는 백구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그렇게 아주 가끔 마주치는 작은 온기들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장작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백구에게는 또 하나의 동반자가 있었다. 바로 목에 걸린 낡은 방울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걸을 때마다 딸랑하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증표였다. 때로는 그 소리가 자신의 위치를 적에게 노출시키는 것 같아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소리는 녀석을 지켜주는 부적과도 같았다. 녀석은 가끔 앞발로 방울을 툭툭 건드려보곤 했다. 햇살색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졌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의 냄새와 민우형의 천, 그리고 따뜻했던 집의 모든 기억이 담겨 있는 것만 같았다. 무엇이 백구를 계속 걷게 만들었을까? 나는 상상해본다.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녀석의 기억 깊은 곳, 본능의 영역에 각인된 어떤 끌림이 있었을 것이다. 바람결에 아주 희미하게 실려오는 익숙한 냄새. 그것은 할머니의 채취일 수도,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 냄새일 수도 있었다. 혹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자신의 무리를 향한 개의 원초적인 귀소 본능이었을지도 모른다. 백구는 서울이 어디인지, 할머니가 어느 방향에 계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녀석의 발은 언제나 막연하게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자신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온몸의 세포가 말해주고 있는 듯했다. 녀석의 여정은 방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고되고 숭고한 순례길이었다. 나의 상상 속에서 백구는 또다시 길을 걷고 있었다. 이제 녀석의 걸음걸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한쪽 다리를 살짝 절었고 앙상하게 드러난 갈비뼈는 그간의 고초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과 돌아가야 할 곳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백구는 작은 언덕 위에 섰다. 그곳에서는 멀리 수많은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의 행렬,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들,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빛의 바다. 백구는 그 빛이 서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이 그 빛의 한가운데서부터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리고는 다시 묵묵히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희미하게 울리는 방울 소리가 녀석의 발걸음에 맞춰 작게 리듬을 실어주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다. 현실의 내 방은 여전히 고요하고 어두웠다. 벽에 붙은 지도 위 붉은 펜으로 그어진 동심원들이 마치 백구가 걸어온 길처럼 아프게 다가왔다. 나는 벽에 붙은 백구의 사진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텨줘. 백구야, 제발 조금만 더. 내가 꼭 찾으러 갈게. 약속할게.
나의 약속은 허공에 흩어졌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었다. 나의 이 간절함이 바람을 타고 길 위에 서 있을 그 작은 생명에게 가닿기를. 그래서 녀석이 포기하지 않고 단 하루만이라도 더 버텨주기를. 우리의 남겨진 약속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백구가 사라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계절은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지만 내게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 내 삶은 세계의 공간을 무한 반복하는 궤도에 갇혀버렸다. 간신히 책임감만으로 버텨내는 회사,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병원, 그리고 매일 밤 홀로 외로운 전쟁을 치르는 나의 작은 오피스텔. 나의 수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그나마 잠이 들면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나는 끝없이 펼쳐진 텅 빈 길 위를 헤맸다. 저 멀리서 희미한 방울소리가 들리는 듯해 달려가 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불안하게 날뛰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나 자신도 낯설었다.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고 뺨은 헬쑥하게 패여 있었다. 위장은 늘 돌덩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더부룩했다. 병원, 그곳은 치유의 공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우리 가족에게는 감정의 고문실과도 같았다. 할머니의 상태는 기적도, 비극도 없이 그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의식은 더 자주 돌아왔지만 갓잠에서 깬 아이처럼 몽롱한 상태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우리 가족이 품었던 가느다란 희망의 불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이상 타오를 기름을 찾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짓말의 무게였다. 백구는 이제 금기어이자 동시에 할머니의 의식을 지탱하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버렸다. 할머니가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가면을 쓴 배우가 되어 무대에 올라야 했다. 어머니, 백구는 밥 잘 먹고 잘 있어요. 어제는 마당에서 다람쥐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빠는 짐짓 명랑한 목소리로 거짓된 안부를 전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부자연스러운 경련이 일었고 그 거짓말이 얼마나 큰 부담인지 역력히 드러났다. 엄마는 차마 그 연극에 동참하지 못하고 할머니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기 급급했다. 나는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우리가 뱉어내는 거짓말 한마디가 쌓여 병실의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워졌다. 그 거짓말의 무게가 나를 덮쳐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은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서부터였다. 이제 할머니는 그저 백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녀석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유독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던 날이었다. 나 혼자 할머니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앙상한 뼈마디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악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아미노야, 네 할머니, 우리 백구 보고 싶다. 할머니의 눈은 초점이 흐렸지만 분명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또다시 시작된 레퍼토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할머니, 백구도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곧 뵈러 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혼잣말처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놈 장독대 옆에 벼뜨는 자리를 참 좋아했는데 거기 누워서 꾸벅꾸벅 조는 거 보면 세상 시름이 다 없어졌어. 아이디, 겨울에는 내가 군고구마라도 구우면 냄새를 맡고는 부엌 문 앞에서 꼬리를 살살 흔들었지.
그 눈망울을 보면 안 줄 수가 있어야지. 뜨거울까봐 호호 불어서 주면 그걸 받아먹고는 좋다고 내 손을 핥고 착한 놈.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추억의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만 했다. 네, 맞아요. 할머니, 백구 고구마 진짜 좋아하죠. 그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나는 내 영혼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행복한 추억 이야기가 내게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이 거짓말의 연극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더는 못하겠어요. 할머니가 자꾸 백구 얘기를 자세하게 하세요. 이러다가는 언젠가 들킬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해요? 수학이 넘어 아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럼 어쩌라고 사실대로 말할까?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께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가 충격으로 돌아가시는 꼴이라도 보라는 거냐. 하지만은 무슨 그냥 하던 대로 해. 네가 지금 힘들다고. 네 할머니 목숨보다 네 감정이 더 중요해. 정신 차려. 민우야.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나는 허탈하게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아빠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빠는 모른다. 희망을 주기 위한 거짓말이. 그 희망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절망이 되는지를. 그날 이후 나의 고독한 수색은 더욱 처절해졌다. 나는 이제 희망보다는 의무감으로 움직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단지를 새로 인쇄해서 주말마다 차를 몰고 백구가 사라진 지역 근처를 헤매고 다녔다. 하지만 드넓은 시골에서 개 한 마리를 찾는 것은 정말로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였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밧줄이 가끔 내려왔다. 하지만 내가 그 밧줄을 잡으면 그것은 언제나 썩은 동아줄이었다. 한 번은 경상북도 지역의 한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다. 내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연락했다며 비슷한 개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3시간을 넘게 운전해서 보호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철창 안에 웅크리고 있던 개는 백구가 아니었다. 그 개의 눈에는 백구에게서 보았던 깊은 슬픔 대신 사람에 대한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 차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헛된 희망이 절망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또 한 번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했다는 한 남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자기가 백구를 보호하고 있다며 사례금을 먼저 입금하면 개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미심쩍었지만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에게 백구의 특징을 물었다. 목에 노란 방울 달고 있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개의 사진을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나는 인간에 대한 환멸과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이 외로운 싸움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엄마는 할머니 곁을 지키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고 내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아빠는 내 노력을 아예 무시했다. 그는 내가 쓸데없는 짓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은 나를 위로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내가 겪는 고통의 깊이가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것은 결국 걔를 잃어버린 일일 뿐이었으니까. 나는 내 어깨에 우리 가족의 거짓된 희망과 할머니의 생명이 모두 걸려 있다고 느꼈다. 그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나를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게 만드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렸다. 그날 저녁 주치의가 우리 가족을 면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신중했다. 그는 여러 장의 차트와 사진을 보여주며 할머니의 상태를 설명했다. 의학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어르신의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약물이나 치료보다는 어르신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더 버티시려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분들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병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엄마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아빠는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면담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비상계단으로 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번져 보였다. 조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책임감의 무게는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절망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실패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백구를 지키지도 못했고 할머니에게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지도 못했다. 나의 노력은 그저 바위에 계란 던지기였을 뿐이다. 아빠의 거짓말은 결국 영원한 거짓말로 남게 될 것이고 할머니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 나의 침묵과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배경 화면에는 햇살 아래 웃고 있는 백구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미안해, 백구야, 할머니, 죄송해요. 차가운 절망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늘은 끝내 우리 편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그렇게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고 있었다. 절망은 안개와 같아서 소리 없이 다가와 세상의 모든 색과 빛을 집어삼킨다. 병원 옥상에서 내려온 후 나는 내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더 이상 지도를 들여다보거나 인터넷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보호소에 전화를 걸지 않았다.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나는 패배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역설적이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깐 평온해지는 듯했다. 더 이상 희망을 조차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된다는 잔인한 안도감이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한 달간 나의 전쟁터였던 폴더를 열었다. 백구를 찾습니다 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는 수십 번 수정했던 전단지 파일과 백구의 사진들, 그리고 연락처 목록이 들어있었다. 나는 마우스 커서를 그 폴더 위로 가져갔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삭제 메뉴를 찾아내렸다. 이 절망적인 희망을 이제는 놓아주어야 했다. 이 파일을 지우는 것으로 나의 실패를, 그리고 이 길고 긴 싸움의 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책상 위에서 잊힌 듯 놓여있던 휴대폰이
희미한 진동과 함께 울렸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지역 번호를 보니 내가 사는 서울과는 아주 먼 남쪽 지방이었다. 또 스팸 전화겠거니 혹은 나를 질책하는 아빠의 전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무슨 변덕이었을까? 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다가 젊은 여자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강아지 찾으시는 분 맞으신가요?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희망의 속삭임. 나는 이제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았다. 네, 맞는데요. 이제 찾지 않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여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나를 붙잡았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글 올리신 지 오래된 거 아는데 저희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가 너무 닮아서요. 흰색 진돗개 믹스요. 그런 개는 많아요. 내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방어기제였다. 수화기 너머의 여자도 내 목소리에 담긴 절망을 느꼈는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그녀가 내뱉은 다음 말은 멈춰버린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네, 그런데요. 그 아이 목에 방울을 달고 있어요. 작고 손으로 만든 것 같은 낡은 노란색 방울이요. 방울.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내 귓게는 오직 그 단어만이 거대한 종처럼 울리고 있었다. 할머니의 햇살 색방울. 내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백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식. 어디라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희망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여자가 불러주는 주소를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외투를 걸치고 차 키를 집어들었다. 다시 전쟁터로. 하지만 이번에는 패배가 아닌 어쩌면 승리일지도 모르는 마지막 전투를 향해. 나는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찾은 것 같아. 어쩌면 백구를 찾은 것 같아. 내 떨리는 목소리에 엄마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이니 정말이야.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또 다른 실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내 머릿속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수백 번 교차했다. 이번에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 희망마저 꺾이면 나는 정말 무너질 거야. 아니야, 방울이 있잖아. 그건 틀림없어. 분명히 백구일 거야. 나는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이 밟았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다. 3시간이 넘는 운전 끝에 나는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주소에 도착했다. 그곳은 번화한 도로에서 한참 벗어난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작은 유기견 보호소였다.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마당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활기가 느껴졌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한 젊은 여자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전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였다. 민호 SSE 되시죠? 전화 드렸던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이는 어디에 있나요? 우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거예요. 그녀는 나를 안쪽으로 이끌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아주 심하고요. 한 달 넘게 길 위를 헤맸으니 어쩌면 주인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옥죄어 왔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따라 걸었다. 보호소 가장 안쪽. 다른 개들과 분리된 격리실 앞에 다다랐다. 그녀가 철창 문을 가리켰다. 저 아이예요. 나는 숨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 한 마리의 하얀 개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구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한때 눈처럼 희었을 털은 회색빛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앙상한 등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더러운 털 사이로 녀석의 목에 걸린 무언가가 빛을 반사했다.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노란빛. 백구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살아있었다. 내 심장이 벅찬 감동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마구야. 내 목소리에 녀석의 몸이 움찔하고 굳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녀석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파묻고 몸을 더욱 작게 웅크릴 뿐이었다. 자원봉사자가 조심스럽게 철창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백구야, 형이야. 나 민우 형. 기억 안 나.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녀석은 이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돌아보지 않았다. 그 뒷모습에서 나는 녀석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순간 나는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육체는 찾았지만 영혼은 잃어버렸다. 길 위에서의 시간과 우리가 저지른 배신이 이 착한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부셔버린 것이다. 내가 한 달 넘게 찾아 헤맨 것은 결국 텅 빈 껍데기뿐이었단 말인가.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원봉사자의 안타까운 시선이 등 뒤에 와 닿았다. 기적은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할머니는 백구를 어떻게 부르셨더라? 그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랑과 믿음과 둘만이 아는 교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노래와도 같아봤다. 나는 눈을 감고 내 안의 모든 절박함을 끌어모아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냈다. 평소의 내 목소리가 아닌 한 옥타브 높고 부드러운 할머니 특유의 다정한 톤으로 우리 강아지 백구. 나는 노래하듯 속삭이듯 녀석을 불렀다. 동시에 주머니 속의 차 키를 꺼내 가볍게 흔들었다. 짤랑하는 소리가 낡은 방울 소리와 희미하게 겹쳐졌다. 그때였다. 굳어있던 녀석의 귀가 아주 미세하게 쫑긋거리며 움직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간절하게 속삭였다. 백구야, 할머니가 기다려. 할머니라는 단어, 그것이 마지막 열쇠였다. 녀석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굳어있던 고개를 돌렸다.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찬 퀭한 눈. 그 눈이 마침내 나를 향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녀석이 나를, 내 냄새를, 내 목소리를, 그리고 내 안에 담긴 할머니의 기억을 읽어낼 수 있도록 백구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녀석의 눈동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불꽃, 믿음의 불꽃. 녀석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를 향해 다가왔다. 녀석은 내 앞에 멈춰 서서 내밀고 있는 내 손의 냄새를 맡았다. 익숙한 냄새, 안전한 냄새. 허그. 마침내 녀석의 입에서 억눌려 왔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서럽고 아프고 반가운 영혼의 울음이었다. 백구는 그대로 내 품에 와락 안겼다. 그리고는 내 얼굴과 목을 미친 듯이 핥기 시작했다. 그 작은 몸 전체가 안도감과 기쁨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녀석을 끌어안은 채 목 놓아 울었다. 찾았어,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이 이제야 널 찾았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더러운 털의 감촉도, 녀석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우리 가족의 부서진 마음을 되찾은 것이다. 내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자원봉사자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눈부신 기적이 피어났다. 그 기적의 이름은 백구였다. 보수 사무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서류에 서명을 했다. 김민우라는 이름 옆에 백구라는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나는 비로소 녀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실감을 할 수 있었다. 한 달 넘게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연신 고개를 숙여 자원봉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백구가 최고의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저희가 더 기뻐요 라고 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여정이었다. 백구는 더 이상 불안하게 뒷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다. 녀석은 내 옆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낯선 차 안이 어색한 듯 창밖만 쳐다보더니 이내 긴장이 풀렸는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새근거리는 고른 숨소리. 나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녀석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앙상하게 뼈가 만져지는 등이 마음 아팠지만 그 살아있는 온기가 무엇보다 소중했다. 이제 다시는 이 아이를 놓치지 않으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주리라. 서울에 진입하자마자 나는 가장 먼저 24시간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오랜 노숙 생활로 녀석의 몸은 성한 곳이 없을 터였다. 수의사는 백구를 조심스럽게 진찰한 후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병과 왼쪽 다리에 가벼운 염증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녀석은 기본적인 치료와 함께 난생 처음 받아보는 듯한 따뜻한 약욕을 받았다. 꼬질꼬질한 털이 씻겨나가자 본래의 새하얀 털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녀석이 겪었던 아픈 시간들을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까? 동물을 키울 수 없는 내 작은 오피스텔은 답이 아니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부모님 댁 아빠를 마주할 것이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밤늦은 시간 부모님 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내 심장은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빠는 또다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현관문 앞에 서서 나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우리를 맞았다. 엄마는 문틈으로 보이는 헬쑥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백구의 모습을 보자마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 세상, 매구야.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더러운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구를 끌어안았다. 백구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손길에 움찔했지만 엄마에게서 풍기는 따뜻하고 익숙한 냄새를 맡았는지 이내 안심하고 엄마의 손을 핥아주었다. 엄마와 아들이, 그리고 할머니의 개가 제외하는 눈물의 상봉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옷 바람의 아빠가 거실로 나왔다. 그는 현관의 소란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듯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빠의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달 전 자신이 차갑게 내쫓았던 그 하얀 개,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말끔하고 통통했던 예전의 백구가 아니었다.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털은 푸석하고 온몸에는 상처의 흔적이 가득한, 길 위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새긴 듯한 작은 생명체, 그리고 그 생명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아내와 그 옆에서 마찬가지로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는 아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문제나 사건으로 인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 낳은 살아 숨쉬는 참혹한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외면하려 했던 모든 감정들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의 단단한 방어벽을 덮쳤다. 아빠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려던 그 단단한 얼굴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쳐 거실 벽에 등을 기댔다. 그리고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거친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쌌다. 아빠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억눌린 신음 같던 소리는 이내 봇물 터진 강물처럼 격렬한 흐느낌이 되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 남자의 완전한 무너짐이었다. 자존심과 이성이라는 갑옷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의 그 통렬한 울음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절실한 사죄의 표현이었다.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아빠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아빠는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난 한 달간 아빠를 향해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복잡한 연민과 희미한 이해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단지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가장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나약한 아들이었을 뿐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작전 회의를 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할머니에게 백구를 보여드리는 것. 하지만 병원은 외부 동물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었다. 나와 엄마는 주치의와 수간호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백구를 잃어버렸던 일, 할머니가 매일같이 백구를 찾으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짓말, 마침내 기적처럼 백구를 다시 찾게 된 일까지. 어쩌면 할머니께는 그 어떤 약보다 이 아이를 한번 보는 것이 더 큰 치료가 될지도 몰라요.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주치의와 수간호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원칙은 원칙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의 절박함이 보였을 것이다. 잠시 후 주치의는 병원의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옥상 정원에서 잠깐만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어렵게 허락해 주었다.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조심스럽게 백구를 이동 가방에 넣어 병원으로 데려갔다. 백구는 낯선 환경에 불안한 듯 작게 낑낑거렸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비상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엄마가 미리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와 계셨다.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보고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 문을 열었다. 백구가 밖으로 나왔다. 녀석은 낯선 장소를 경계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너무나도 변해버린 할머니를 보았다. 매구야, 이리 와. 내가 작게 속삭이자. 백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백구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백구가 휠체어에 앞발을 올리고 할머니의 무릎 위로 늘어진 손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던 할머니의 눈에 서서히 초점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우리 모두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진짜 미소가 번졌다. 아주 희미했지만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미소였다. 백구야,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메마른 손길에 백구는 좋다는 듯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부볐다. 할머니의 침대 옆에 놓여있던 생체 신호 측정기에서 단조롭게 울리던 심박수 그래프가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깊은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개 한 마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잃어버릴 뻔했던 가족의 중심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되찾은 것이다. 그날 밤 부모님 댁거실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공기로 가득했다. 백구는 내 옆에 얌전히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그때 아빠가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한동안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빠였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의 목소리는 낮고 깊게 잠겨 있었다. 내가 다 틀렸었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다. 네 할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신 걸 보니 눈앞이 캄캄하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내 손으로 통제하고 싶었나 보다. 가장 손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개 문제라도 해결하면 이 끔찍한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바보같이 생각했어. 난 그냥 겁쟁이였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던 강압적인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어머니를 잃는 것이 두려웠던 한 평범한 남자였다. 아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해요, 아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다. 우리 부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잠든 백구의 고른 숨소리를 듣고 있었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던 길고 깊었던 강 위로 마침내 단단한 다리가 놓이고 있었다. 뒤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세상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세상은 놀랍도록 변해 있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따스한 봄 햇살이 할머니 댁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기적처럼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지는 못하셨다. 뇌졸중이 남긴 후유증은 할머니의 왼쪽 몸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먼 거리를 다니시기 힘들어졌다. 발음도 예전처럼 또렷하지는 않으셨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다시 삶으로 돌아오셨다. 그녀의 눈은 다시 총기를 되찾았고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재활치료사이자 가장 충실한 벗인 백구가 함께였다. 백구는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였다.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마당을 산책하실 때면 백구는 그 옆에 나란히 발을 맞춰 걸었다. 할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꾸벅꾸벅 조실 때면 녀석은 그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할머니의 잠을 지켰다. 때로는 할머니의 굳은 손 위로 자신의 머리를 부벼 물리치료사처럼 손 운동을 시켜드리기도 했다. 할머니의 삶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병원의 값비싼 약이나 치료 덕분이 아니라 매일같이 곁을 지키는 이 작은 생명의 온기 덕분이었을 것이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우리 가족의 주말 풍경이었다. 이전에는 의무감과 부담감으로 가득했던 귀향길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더 이상 나 혼자 텅 빈 시골집을 찾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이면 나와 아빠, 엄마는 함께 차를 타고 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아빠는 이제 더 이상 소파에 앉아 TV만 보는 무뚝뚝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 내내 할머니의 텃밭을 가꾸고 삐걱거리는 대문을 고치고 할머니를 도와 장작을 팼다. 그는 일을 하면서 할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얼굴에는 내가 수십 년간 보지 못했던 편안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엄마는 할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며 끊임없이 웃음꽃을 피웠다. 그 웃음소리는 집안 가득 퍼져나가 낡은 시골집에 따스한 활기를 불어넣었다. 나는 그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텃밭에 나란히 쭈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는 할머니와 아빠의 뒷모습,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환한 웃음, 툇마루에서 백구를 끌어안고 햇볕을 쬐는 할머니의 평화로운 얼굴, 내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두 번째 봄의 풍경으로 가득 채워져 갔다. 우리는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비로소 완전한 하나의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구를 다시 찾은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바로 백구가 머물렀던 그 유기견 보호소였다. 그곳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집과도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곳의 식구가 되어 있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아빠는 익숙하게 연장을 챙겨들고 부서진 견사의 울타리를 고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빠만의 속죄 방식이자 새로운 약속이었다. 다시는 어떤 생명도 낡은 울타리 때문에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 엄마는 갓 들어와 겁에 질려있는 작은 강아지들을 품에 안고 따뜻한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 모습은 마치 할머니가 백구를 돌보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나는 내 재능을 10분 발휘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가장 사랑스러운 순간을 포착해 좋은 가족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예쁜 프로필 사진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한때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던 기술이 이제는 다른 생명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뿌듯하게 만들었다. 백구는 마치 자신이 이곳의 홍보대사라도 되는 듯 우리 곁을 맴돌며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는 다른 개들에게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마치 괜찮아. 나도 너희와 같았어.
하지만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우리는 1년 전 내게 전화를 걸어주었던 그 자원봉사자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백구와 우리 가족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백구의 사연이 알려지고 나서 저희 보호소에 대한 후원과 관심도 훨씬 많아졌어요.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는 우리가 받은 기적을 이제는 세상에 돌려주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우리는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는 것을. 다시 할머니 댁으로 돌아왔을 때 해는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마당은 온통 황금빛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자, 다들 이리 모이세요. 가족 사진 찍을 시간입니다. 나는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며 외쳤다. 엄마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마당 중앙으로 옮겼고 아빠는 할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할머니는 백구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백구는 익숙하다는 듯 할머니의 품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아빠와 엄마는 할머니의 휠체어 뒤에 나란히 서서 할머니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완벽한 구도였다. 나는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들여다보았다. 그 네모난 프레임 안에는 나의 세상 전부가 담겨 있었다. 깊은 주름 속에 잔잔한 행복을 담고 계신 할머니. 어색한 미소 대신 진심에서 우러나온 편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빠.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로워 보이는 엄마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사랑의 중심에서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백구. 녀석의 목에는 페인트가 거의 다 벗겨지고 군데군데 찌그러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낡은 햇살 색방울이 걸려 있었다. 나는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숨을 참고 셔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었다. 하나는 이 순간을 영혼으로 기록하는 카메라의 맑고 경쾌한 기계음이었다. 칼칵. 그리고 그 소리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백구가 작게 몸을 움직이며 내는 작지만 더없이 완전한 소리. 딸랑. 나는 카메라를 내리고 방금 내가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었다. 문득 깨달았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담아냈지만 저 작은 방울 소리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영혼을 담아내고 있었다. 한때는 잊혀진 약속의 상징이었고 어느 때는 절박한 단서였으며 또 다른 때는 가슴 아픈 거짓말의 증거였던 저 작은 방울 소리. 이제 그 소리는 그 어떤 시련에도 끊어지지 않을 우리 가족의 단단한 유대를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소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가장 작고 연약한 소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길고 아픈 시간을 지나 마침내 그 사실을 온몸으로 배우게 된 것이다. 유튜브 스타일의 마무리 문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저희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